오늘 펜이잖아. 오늘 진행할 부분은 회귀 분석이랑 그 회귀 분석을 이제 기존의 통계에서 쓰는 선형 회귀 분석이랑 아니면 이제 의사결정 나무 리그레션 트리로 하는 회귀 분석 두 가지를 할 건데, 일단 기본 선형 분석 위주로 설명을 하고 리그레션은 저번 부분에서 많이 다뤘으니까 그냥 가볍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회귀 분석의 유래는 그냥 알아두면 좋은 그런 건데, 그냥 키 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다가 결국에는 평균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그 말에서 이제 회귀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평균으로 회귀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서 그 회귀 분석을 보면은 그 평균 값을 추정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x들이 주어졌을 때 평균적으로 이렇게 나오더라라는 식으로 원인과 결과를 유추해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회귀 분석의 정의는 이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그 y는 fx라는 함수 관계로 규명하는 통계적 분석 기법이라고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과관계를 함수 관계로 규명한다는 건데, 이 함수 관계로 규명을 하게 되면서 그 각각의 이제 x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 영향력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그 영향력의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미치는지를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회귀 분석을 가장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렇게 일단 x와 y 그냥 1차원, 2차원적인 데이터가 있다고 보면 독립변수가 하나 있고 종속변수가 하나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그 독립변수를 x축에 두고 종속변수를 y축에 둬서 산점도를 그렸을 때 이런 어떤 산점도가 나왔다고 했을 때 이 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선, 직선 하나를 그리게 됩니다. 이제 이 직선이 나중에 회귀선이 되는 거고, 이 선을 가지고 이제 이 데이터의 모든 것을 설명하겠다라고 하는 게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만큼 이 선이 데이터를 정말 정밀하게 잘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은 1차식이 되기 때문에 그냥 선형식, 그러니까 선형식이란 말은 꼭 일자인 그 선만 말하는 게 아니라 가산 형태로 나타나는 그 방정식을 이제 선형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 여기서 x1은 이제 템퍼러처가 되고 거기에 플러스 입실론, 이 선에서 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오차가 있는지 그 오차를 고려하는 회귀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 회귀식을 좀 더 확장시켜 보면 x가 k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y는 베타 0 플러스 베타 1 x1부터 해서 베타 k xk의 플러스 입실론까지 그렇게 되는데, 각각의 용어를 좀 알아둬야 돼서, 통계는 기존에 우리가 머신러닝 용어를 쓰듯이 독립변수를 피처라고 해왔고 y를 타겟이라고 했지만, 회귀 분석은 아무래도 통계적인 기법이니까 통계 용어를 사용을 해서 y 아니면 종속변수, 반응변수라는 용어를 쓰고, 그래서 x는 독립변수, 기존의 피처였던 그 x가 이제 독립변수 x, 그리고 이제 설명변수라는 용어를 쓰게 되고, 여기서 베타 제로는 보면 이제 x가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베타 제로만 있는데, 이 상수는 이제 인터셉트라고 해서 절편이 되고, 그래서 베타 1, 베타 2 같은 경우는 옆에 이제 x1, x2 식으로 x가 붙어 있게 되는데, 이건 이제 x에 대한 어떤 x의 효과 크기를 나타내는 값으로 이제 슬로프, 기울기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y를 계산하면서 어떤 선에서 벗어나는 그 오차값, 에러를 끝에 입실론을 추가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실론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하고, 여기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그런 입실론을 따른다라는 가정하에 회귀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를 다시 보면 인터셉트는 절편이고, 이게 의미하는 바는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0일 때, 모든 독립변수의 값이 0이 되면은 베타 1, 베타 2 이런 게 다 0이 곱해져서 사라지기 때문에
y는 베타 제로라는 절편만 남게 돼서 그때 y 값을 의미하게 되고, 슬로프는 회기선의 기울기, 그리고 독립변수의 개수만큼 존재하면서 이제 해당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y의 평균 변화량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y의 그냥 변화량이 아니라 평균 변화량인 이유는 회귀분석 자체가 아까 말했듯이 평균으로 회귀한다는 거에서 기초를 했기 때문에 이제 y의 평균 값이 얼마큼 변화를 하냐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귀분석은 가장 기본적으로 가설 검정을 알아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가설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가설 검증에는 두 가지 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기보가설 H0랑 대립가설 H1을 세우게 됩니다. 기물가설 H0는 이거는 이제 위키피디아에도 나와 있듯이 통계학에서 처음부터 버릴 것을 예상하는 가설이라고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분석 기법마다 기존에 세운 가설이 각각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분석 기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기무가설은 계속 바뀌게 되고, 그러면 이 기무가설을 어떻게 설정을 하냐, 이거는 기존에 주어진 문제와 그리고 이 분석 기법에서 기무가설을 어떻게 세우는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이 기무가설을 정확하게 설정을 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t-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집단의 평균이 0이다라는 기무가설을 세우게 되는데, 그럼 이 기무가설 평균이 0이다를 왜 꼭 기무가설을 세워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거는 이제 t-테스트의 원리를 이해를 해야 기무가설을 평균이 0이다라고 세우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통계 기법에 의해서 이제 기무가설이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립가설은 그냥 기무가설에 반하는 그런 명제로 단측, 양측이 있는데 웬만해서는 보통 양측을 사용을 하고, 단측은 이제 특이한 케이스, 이 집단의 평균이 몇 이상일 거다, 몇보다 낮을 거다, 이런 식의 방향이 정해져 있을 때 그때 단측 대립가설을 세우게 되고, 아니면 그냥 이 집단의 평균은 0이 아니다 라고 주장만 하고 싶을 때는 이제 양측 대립가설을 사용을 해서 기무가설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용어를 좀 잘 짚고 넘어가야 돼서 가설 검증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몇 가지 해보면, 먼저 검정통계량. 이 검정통계량은 이제 분포에 의해서 정해지게 되는데, 이게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계산한 어떤 통계량이라고 보면 됩니다.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 그 분포에서 어떤 이제 분포마다 PDF가 주어져 있으니까 PDF를 사용을 해서 계산한 통계량이라고 보면 되고, 통계량이라는 거는 이제 상수값이 아니라 어떤 계속 변화하게 되는 그런 일정한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강력이라는 말은 이제 확률 분포, 기존의 정기 분포를 생각을 해보면 확률 분포에서 어떤 유의 수준의 범위에 해당하는 영역의 그 경계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뒤에 그림이 있어서 그림으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유의 수준이라는 어떤 이 분석가에 의해서 정해지는 그 확률에 해당하는 영역의 경계값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유의 수준이라고도 하고 이제 알파 값이라고도 하는 이 기무가설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의 허용 한계라는 정의인데, 솔직히 말이 어려워서 일단 일반적으로 기무가설이 참이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기무가설이 참이라는 가정하에서 그 기무가설이 기각할 확률, 그러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이제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거냐라는 게 정해지게 되는데, 그 확률의 허용 한계라는 건 이 부분도 뒤에 그림이 나오니까 그림을 활용해서 설명을 하고, 유의 확률이라고도 하고, 이제 거의 통계 분석에서는 이제 p-밸류만 보면 되는 상황이 많아서 이 유의 확률 p-밸류라고도 하는 이 유의 확률은 기무가설 하에서
이제 기무가설이 참일 때 기무가설을 기각할 그런 최소한의 유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p-value가 뭐 0.3, 0.03이라고 주어졌으면 유의 수준은 최소 0.03은 돼야 내가 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유의 수준은 만약에 기무가설 하에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확률의 허용 한계니까 유의 수준을 내가 0.05라고 설정을 했다. 그러면 확률이 0.05는 넘어가야 내가 기무가설을 기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말이 어려웠는데 이걸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 알파, 아까 그 유의 수준을 분석가가 임의로 정하게 되는데 보통 0.1 아니면 0.05, 0.001 이렇게 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0.05를 사용을 하니까 이 어떤 확률 분포에서 이 부분의 영역 넓이가 0.05라고 할 때 그 0.005가 되는 지점의 이 값을 이제 기각력 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검정 통계량이 이제 여기서 이게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인데, 검정 통계량이 그 분포 상에서 기각력보다 밖으로 가냐 아니면 그 안에 있냐에 따라서 내가 기각을 할 수 있다 없다가 정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검정 통계량이 여기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여기서 이 부분의 확률이 p-value가 됩니다. 그 유의 확률 p-value가 돼서 이 가설 검증을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기각력을 이용한 가설 검증이랑 이 유의 확률을 이용한 가설 검증,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여기 지금 이 마이너스 3.15가 검정 통계량이면 기각력이 마이너스 2.576이니까 이 마이너스 2.576보다 작다. 그래서 기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만약에 유의 확률을 사용해서 가설 검증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 p-value가 뭐 그냥 대략 한 0.002 정도 된다 라고 했을 때 이게 뭐 무슨 분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대충 0.01 정도로 잡고 세운 유의 수준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0.01보다 0.002가 더 작으니까 그 아까 말했던 유의 수준의 그 정의를 생각을 해서 최소한의 허용 한계니까 0.001보다 작다. 그러면 0.002는 이제 0.01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겠다. 라는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검정 통계량을 사용하는 것보다 유의 확률을 사용하는 게 더 직관적이기 때문에 아마 차후 분석에서는 대부분 유의 확률을 사용을 해서 그 p-value 값을 명시해 주면서 분석을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분석을 하기 전에 이 상관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변수가 다 연속형 변수다 보니까 연속형 변수 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이 x와 y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x 간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먼저 그 첫 번째로 상관 분석을 하기 전에 산점도를 그리고, 왜 산점도를 그리냐면 만약에 데이터가 뭐 이렇게 찍혀 있는데 여기서 상관 계수를 계산을 했더니 0.8이 나왔다. 그렇다고 이게 이제 양의 상관관계가 있냐고 볼 수 있냐라고 하면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상관 계수 자체가 이 데이터의 두 변수 간의 선형성을 나타내는 척도라서 이거는 선형이 아니라 비선형이기 때문에 상관 계수 자체가 의미가 사라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산점도를 그려서 두 변수가 그 일자, 그 선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상관 계수 값을 계산을 해서 이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을 하는 게 상관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해서 만약에 독립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높다, 뭐 A라는
거랑 B라는 변수의 상관계수가 뭐 0.9 정도 되더라. 그러면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아서 이 경우는 A와 B가 이제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건 A가 증가할 때 B가 같이 증가를 하니까 그 말은 A와 B를 A만의 효과를 봐야 하는데 A가 이제 종속 변수에 미치는 그 효과만을 봐야 되는데 B가 같이 증가를 해서 이게 A만의 효과인지 아니면 B 때문에 다시 생기는 효과인지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그런 다중공선성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중공선성 문제는 아까 설명했듯이 한 변수의 효과만을 봐야 되는데 그 한 변수가 변화하면서 다른 변수가 같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 한 변수만의 효과를 온전히 볼 수가 없는 그런 문제를 다중공선성 문제라고 합니다. 이 문제가 회귀 분석에서 왜 중요하냐면 회귀 분석이 각 변수 간에 이제 독립성을 가정을 하고 그 변수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 그 회귀 계수값을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회귀 계수를 믿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로 가기 때문에 이 다중공선성 문제를 사전에 먼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상한계수가 높다 하면 이거는 챕터 2에서 배웠던 상한계수가 높을 때 처리하는 방법에 의해서 변수를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한계수를 확인을 해야 이게 회귀분석이 일반적으로는 선형 회귀분석이기 때문에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간의 선형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가장 설명이 잘 되기 때문에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확인이 되면은 아무래도 회귀분석 결과가 좀 더 정확하게 잘 될 거라는 유추를 할 수 있어서 상관분석은 회귀분석을 하기 전에 꼭 해봐야 되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 리니어 모델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먼저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건 그냥 종속변수 하나랑 하나의 종속변수랑 하나의 독립변수로 구성된 선형 모형을 가지고 이제 회귀 분석을 하는 게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인데 회귀 분석은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개수랑 종속변수의 개수를 가지고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종속변수랑 독립변수 개수가 몇 개인지를 파악하는 것도 사전에 필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는 기본적으로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모 회귀선을 설정은 해두지만 그 모 회귀선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서 항상 모 회귀선을 추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에 햇이 붙게 되고 이 y에 햇이 붙었다는 건 y의 추정값이라는 의미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이 y의 햇은 그 y의 평균과 같은데 그때 이제 베타가 추정값이기 때문에 b, 소문자 b로 바뀌고 b0 플러스 b1x1이라는 그 어떤 단순 선형 회귀, 표본 회귀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입실론이 사라졌는데 왜냐면 y 자체가 아까 입실론이 있었지만 이거 y의 평균을 취해줬기 때문에 입실론의 평균이 0이어서 그냥 상쇄돼서 사라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단순 심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확장해서 보면 하나의 종속 변수와 여러 개의 독립 변수로 구성된 선형 모형을 보는 게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보면 되는데 이거는 기존의 선형 심플 리니어에서 그냥 x만 추가된 거기 때문에 똑같이 x가 여러 개인 표본 회귀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회귀선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심플 리니어는 그냥 편미분하고 하면 되지만 다중회귀는 이걸 하나하나 편미분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선형대수와 행렬을 사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 행렬식으로 나타낸 방법인데 이제 y라는 어떤 벡터가 열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 종속 변수의 벡터가 있고 x는 디자인 매트릭스라 해서
기존의 x1, x2, x3를 열에 두고 가장 첫 번째 열에 1로만 가득 찬 그런 열을 만들어주는 이런 디자인 매트릭스 형태를 띠는 x라는 행렬을 만들고, 그래서 이 y 햇은 라지 x b, 그러니까 b는 이제 그 추정값 b0부터 해서 b1, b2, b3로 된 어떤 벡터인데, 그래서 x, b라는 행렬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렬식을 가지고 뭐 추정을 하는데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뭐 이런 식으로 행렬식으로도 쓰더라, 그런 행렬식으로 해서 선형식의 연산을 좀 더 편하게 하더라 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이 b를 추정하냐. 그래서 가장 흔히 쓰이는 게 이 OLS, Ordinary Least Square라고 하는 최소제곱법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최소제곱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에러, 이 점과 이 선의 거리를 에러라고 하는데, 이 오차를 최소화할 수 있게, 그걸 오차의 제곱합을 최소화할 수 있게 편미분하는 게 바로 최소제곱법입니다. 뭐 그 과정에서 뭐 편미분도 하고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이 식을 보면 yi는 원래 측정값이고 거기에 yi 햇, 그러니까 y를 추정했던 그 예측값을 빼면 이제 이게 에러가 되는데, 그 에러를 제곱해서 합했을 때 그게 최소가 되게 하는 어떤 정규방정식을 계산을 하고, 그 정규방정식에서 회귀계수를 도출한다. 뭐 이런 과정에 의해서 회귀계수들이 나오더라 라고만 알면 나머지는 프로그램이 다 해주기 때문에 그것만 알면 되고, 이제 계산은 프로그램이 해주지만 이 회귀분석을 써도 되냐는 분석가가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부터가 아마 제일 회귀분석을 사용하는 사람이 알고 쓰냐 모르고 쓰냐가 갈리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회귀분석의 기본 과정 4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회귀분석의 기본 과정 4가지는 먼저 이제 자료의 선형성, 아무래도 아까 선형 회귀분석이니까 그 x와 y의 선형성이 주어져야 한다 라는 거고, 자료가 선형성이 아닌데 이 선형 회귀분석식을 세운다 해봤자 그 식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선형성은 가장 필요한 과정이고, 만약에 완벽하지 않다, 그럼 비선형 회귀나 박스각수 변환을 하면은 이 두 변수 간의 관계가 조금 변하기 때문에 선형식이 만족될 수도 있어서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변수의 변환을 노려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차의 정규성, 아까 입실론이 평균이 0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만족해야 이제 이후 분석이 수월하게 흘러가서 이 오차의 정규성을 나중에 관차 진단에서 확인을 하게 되고, 만약 이게 만족하지 않다 그러면은 이제 포화송 회귀나 뭐 나중에 좀 비모술적인 거긴 하지만 퀀타일 리그레션 방법 등 같은 걸 써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차의 독립성. 그래서 오차는 서로 독립임을 가정을 하는데, 오차가 독립이지 않다는 것은 어떤 오차의 패턴이 존재한다 라는 말과 같은 의미라서, 패턴이 존재하면 그 패턴이 혹시 자기 상관의 패턴을 보이는지를 이제 더빌-마슨 테스트로 한번 확인을 하고, 자기 상관성을 띠고 있다. 그럼 이게 자기 상관성을 띠게 되면은 그 잔차 진단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차가 그려지게 되면은 이제 그 AR 모형이나 아니면 그 이제 레그 변수라 해서 시간을 레그 한다는 게 시간을 뭐 한 타임씩 늦춘다거나 한 타임씩 땡기는 식으로 변수를 조금 조작을 해서 그런 자기 상관을 그 성질을 없애거나 아니면 이 자기 상관의 성질을 아예 활용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차의 등분산성은 아무래도 평균을 봐야 되니까 오차가 서로
등분산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등분산이지 않다 하면은 이제 가중회귀 분석이라 해서 가중치를 줘서 이 분산마다 이제 가중치를 줘서 그 분산을 조금 동등하게 보정을 해주는 그런 분석 방법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본 과정 4가지, 선형성이랑 정규성, 독립성, 등분산성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지금 보면 이름이 다 뭐 자료의 독립성이 아니라 이제 오차의 독립성, 오차의 등분산성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오차와 그 적합값의 그래프 등을 활용해서 잔차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R에서 제공하는 4가지 잔차 진단 플롯인데, 이제 이거를 하나씩 확인을 해보면, 먼저 이 레지듀얼스 vs 뭐 피티드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Y축을 보면은 레지듀얼, 그러니까 잔차로 되어 있고, X축은 피티드 밸류라 해서 적합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피티드 밸류라는 건 그 기존의 Y hat 식을 세웠을 때 그 회귀식에 기존의 X들을 대입을 해서 나온 그 적합값들을 표현한 거고, 그 적합값에 해당하는 레지듀얼 값들을 그대로 매칭을 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는 이게 직사각형의 형태를 보이는 게 어떤 패턴도 없고 등분산도 가정을 하고 뭐 독립성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혹시나 이 패턴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가 않고 뭐 이렇게 증가를 한다거나 아니면 감소를 한다, 그런 패턴을 보이면 이 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합값의 위치에 따라서 이런 경우는 등분산성을 좀 위배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형식을 보인다거나 하는 경우도 어떤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 추가로 더 다른 설명 변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유추를 해낼 수가 있고, 아니면 조금 이상한 패턴을 보이는 그런 케이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보이면 이제 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좀 변형을 해서 다시 보정을 하는 식으로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스케일 로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 사실 제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Y축에 스탠다디다이즈드 레지듀얼을 SQRT, 스퀘어 루트를 한 값이 들어가게 되고, X축에는 또 피티드 밸류가 있는데 이것도 아까 위에 있던 그 잔차와 적합 간의 플롯이랑 유사한 용도로 사용이 돼서 단지 이제 정규화된 잔차의 스퀘어 루트를 취해서 0 이상의 값으로 나온다 정도만 숙지를 하고, 여기서 이제 잔차가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볼 수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등분산성을 진단을 하면은 이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거에서는 이제 독립성이나 독립성 같은 걸 좀 확인을 하고 여기서 등분산성을 진단을 해도 되고, 그러면 기존의 그 그래프 하나로 독립성, 등분산성 다 진단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분석가의 재량껏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노멀 QQ는 이 QQ 플롯이라 해서 퀀타일 플롯인데, 이게 X축에는 이제 정규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정규분포 상에서의 분위수 값이 X축에 들어가고, 요 Y축에는 실제 그 잔차에 의한 분위수 값이 도식이 돼서, 이게 잔차의 분위수 값이 정규분포 상에서의 분위수와 동일한 위치에 있다. 그럼 이 잔차는 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위수를 가지고 정규분포를 따르냐 안 따르냐를 보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선, 이 기준선을 보고 이 점들이 이 기준선에 좀 근접하게 선을 긋고 있냐 아니냐, 근데 이걸 꼭 굳이 깐깐하게 볼 필요는 없는 게, 이게 일단 이 연속형 자료가 많아지면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정규분포에 근사한다라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표본이 충분히 많다고 하면은 뭐 정규분포를 굳이 깐깐하게 이 자료가 정규분포를 따른다 안 따른다를 볼 필요 없이 그냥 뭐 정규분포를 따를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의 벗어남 정도는 그 분석가 재량껏 눈 감고 넘어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본이 많다는 가정하에 QQ 플롯은 그냥
뭐 어느 정도 직선을 이루고 있구나 하는 정도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회귀 분석을 충분히 쓸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레버리지와 그 쿡스 디스턴스가 나오는 이 플롯은 이상점이랑 영향점을 찾는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상점이라는 건 그 레지듀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벗어나는, 그러니까 오차가 생각보다 큰 그런 값들이 이제 이상점이 되고, 아무래도 그 예측한 선에 비해서 오차가 생각보다 크면은 그 점은 조금 기존의 데이터 무리들이랑 조금 벗어나 있는 그런 값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이상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이 레버리지라는 값은 일정 값 이상 벗어나게 되면은 이 회귀식을 휘게 한다거나 회귀식의 기울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점이 돼서 실제 데이터를 나타내야 되는 선이 이 영향점에 의해서 휘어서 좀 다른 방향을 나타낸다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영향점이 무엇이냐를 한번 일일이 체크를 해봐서 이 회귀선을 왜곡시킬 만한 데이터냐, 아니면 왜곡시키지 않고 그냥 무시해도 될 만한 데이터냐를 확인을 하고 뭐 추가적인 처리를 하는 겁니다. 뭐 제거해도 되고, 근데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아마 하나씩 제거해봤자 거의 변화는 없을 건데, 뭐 이상점이 이렇게 체크가 되는구나, 표본이 적으면 이상점이 엄청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확인해 볼 만한데, 뭐 데이터가 1000개, 10,000개 이렇게 넘어가면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의미가 없어서 그냥 어느 정도 이상치가 좀 많구나, 나중에 이상치 처리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식의 차후 이제 모형을 개선시키는 방향을 찾아볼 때 유용한 플롯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잔차 진단까지 끝났으면 이 모형을 사용해도 되는 어떤 기본 가정이 완성이 된 건데, 기본 가정이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이 모형이 얼마나 나한테 중요할 건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모형의 적합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F 검정. F 검정이라는 건 이제 분산 분석 표에서 이 F 검정 결과를 보게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모형이 유의하냐, 유의하지 않냐를 가지고 그냥 검정을 한다. 통계적인 검정에 의해서 이 모형이 유의한지 안 한지를 보겠다라는 게 이제 F 검정의 목적이고, 그래서 기무가설은 모형은 유의하지 않다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게 되면 이 회귀선은 의미가 없어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못하게 되니까 다시 데이터를 바꾸거나 변수 조합을 바꾸거나 아니면 새로운 변수를 추가하거나 해서 모형식을 다시 세워서 잔차 진단을 다시 확인하고 F 검정도 확인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재차 반복해서 회귀 분석을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제 R-스퀘어드라고 해서 결정계수라고도 하는 값인데, 이거는 모형이 데이터를 얼마나 설명하는가, 그러니까 이 회귀선이 이 전체 데이터의 몇 %를 설명하냐를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높을수록 그 회귀선이 기존의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회귀선이기 때문에 그만큼 정보가 가득 찬 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독립변수가 증가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R스퀘어가 어느 정도 증가를 하기 때문에 R스퀘어를 포기하고 독립변수를 좀 버려내는 식의 그 재량도 조금 해볼 만한, 왜냐면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독립변수 한 30개 된다,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독립변수는 한 10개 정도가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해석할 만한데, 10개까지 줄였는데도 R스퀘어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지 않는다, 나머지 좀 버려볼 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수의 중요도도 어느 정도 이 R스퀘어를 기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결정계수라는 그 어떤 통계량이 무엇인지는 좀 잘 알고 하면 좋고, 다음은 이제 모형 결과 중에 레지듀얼의 서머리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이게 만약에 레지듀얼의 최소 값이 뭐 -6까지 찍혀 있더라, 아까 -2, 플러스 마이너스 2만 벗어나도 이상값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레지듀얼이 플러스 마이너스 2를 한참 넘어서
저기 마이너스 6 플러스 6까지 가 있더라 하면은 이 데이터 자체가 그냥 가공이 덜 되어 있다는 거기 때문에 가공을 다시 한번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아까 F 검정이 모형의 유의성을 검정을 했다면 T 검정은 각각의 회귀 계수가 유의한가, 이제 내부의 개별적인 그 회귀 계수를 검정하는 건데, 물론 이것도 기각을 하면 그 회귀 계수가 유의하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 검정 결과도 한번 무조건 확인을 해봐야 회귀 계수를 이제 해석할 수 있냐 없냐까지 넘어와서 T 검정 결과를 꼭 확인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아래 결과값을 보면 아까 말했던 레지듀얼 값이 지금 여기서는 마이너스 11,304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y를 정규화를 안 했기 때문에 실제 y 값의 단위에 비해서 나온 거라서 값이 크다고 느껴질 수도 있지만, y를 정규화하고 x도 정규화를 해서 적합을 시키게 되면 이 레지듀얼이 이상치인지 아닌지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F 검정, 이게 F 검정의 결과인데, 이제 이 모형의 F 검정 통계량 값은 500.8이고 그때 p-value가 이제 0보다 한참 낮다, 거의 0에 근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형이 상당히 유의한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서 멀티플 r 스퀘어드 값을 보면 이게 아까 말했던 결정계수인데, 멀티플 r 스퀘어드는 그냥 x가 여러 개일 때 그 r 스퀘어드를 계산한 걸 이제 멀티플 r 스퀘어드라고 하고, 그때 값이 0.7509니까 이 회귀선은 이제 데이터의 한 75%를 설명한다. 상당히 잘 설명하는 거죠. 아마 회귀수는 한 0.6만 넘어도 어느 정도 잘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실제 데이터가 상당히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된 데이터가 아니다 보니까 R스퀘어드가 잘 나오기가 좀 쉽지 않은데, 한 0.6만 넘어도 재량껏 좀 잘 나오는 거나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어드저스티드 R스퀘어드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 말했듯이 X값이 커지면 R스퀘어드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돼서 그걸 어느 정도 이제 X값의 독립변수들의 개수를 좀 보정을 해서 R스퀘어드를 측정한 그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립변수가 몇 개 없어서 이렇게 값 차이가 크진 않은데, 만약에 독립변수가 3, 40개씩 간다, 그럼 아마 R스퀘어드 값이 어느 정도 상당히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코이피션트, 회귀계수들의 T 검정 통계 T 테스트 결과를 확인을 해야 이제 어떤 변수가 유의하냐 아니면 어떤 변수가 유의하지 않냐를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변수가 유의하다는 건 이 변수가 종속 변수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라는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p-value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노하우는 여기 별 표시가, 아래서는 별 표시가 나오게 되는데, 최소 점 이상의 표시가 돼 있는 게 유의 수준 0.05 하에서 이 t 테스트를 기각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별이나 별 2개, 별 3개가 되어 있다, 그럼 상당히 유의한 거기 때문에 기모가설을 상당히 기각할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직관적으로 딱 보기만 해도 어떤 변수에 별이 주어져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인터셉트는 이제 알고자 하는 변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유의하다라는 거는 이렇게 해석할 의미가 없고, 이제 age부터 children, bmi가 이제 유의한 변수가 해당이 되고, 그 다음으로 스모커 yes가 유의하고, 그리고 2개 더 유의하다라는 결과가 나와서, 이제 나이나 아이가 있냐 없냐, BMI 값이나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이런 변수들이 유의한 결과를 미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회귀 분석을 해석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여기 나와 있는 통계량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이제 각각의 회귀 계수값들을 확인을 해서 어떤 변수가 유의하더라, 그리고 그 변수가 유의한데 이제 이 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이 에스티메이터가 그 회귀 B1, B2 같은 회귀 계수값들인데, 이제 나이가 한 단위 증가할 때
뭐 이 Y 차지 요금이 보험 요금이 한 256.9씩 증가를 하더라, 평균 변화량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에스티메이트가 가장 큰 게 스모커 S. 그래서 이 스모커 S가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담배를 피면은 보험 요금이 이제 상당히 증가를 한다라는 식의 해석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장단점을 보면, 수치 데이터를 모형화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이다 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회귀 분석은 통계 몇십 년 전에 통계 때부터 계속 사용되던 방법이고, Y가 연속형 변수일 때 쓰는 기본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 같고, 모든 데이터를 모형화한다. 근데 이 모형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모형화가 불가능하면, KNN 같이 모형화가 불가능하면 변수의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분석을 해놓고도 그냥 예측력이 좋다 안 좋다 밖에 볼 수가 없는 그런 의미가 좀 적어서, 모형화를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리고 그 관계의 경고성과 그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거는 얼마나 유의하냐, 그리고 그 유의했을 때 그 개수값이 얼마나 크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장점으로 주어져 있고, 단점은 이제 데이터에 대한 강한 가정. 아무래도 가정을 4개나 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만족하지 못하면은 회귀 분석을 사용하기가 조금 껄끄럽게 돼서 강한 가정이 조금 좀 힘들고, 사전에 모형의 형태를 명시해야 한다. 이 말은 이제 내가 이 회귀 분석을 뭐 x를 몇 개로 할 건지, 그 x 안에 뭐 제곱항을 넣을 건지, 아니면 교작용 항을 넣을 건지, 그거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다 일일이 이건 넣고 이건 빼고 이건 넣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런 조금 단점. 그리고 결측치가 있으면 당연히 평균값을 계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게 되고, Y가 수치 변수일 때만 사용이 가능해서 조금 뭐 그런, 나중에 Y가 Y가 이제 범주형이다 이런 경우는 무조건 리그레션을 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가장 단점인 게 통계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통계적 지식이 없으면 이 식을 갖다 줘도 절대 해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 회귀 분석 공부하는 게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기본적인 회귀 분석을 했고, 이제 이렇게 회귀 분석을 만들었는데 이 회귀 분석의 성능을 좀 더 좋게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5가지를 한번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선형 회귀를 고려를 했지만, 만약에 잔차를 그렸는데 잔차 플롯이 이런 식으로 잔차 플롯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더라. 그러면 이제 2차 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곱 아니면 세제곱 등의 비선형 항을 추가를 하거나, 비선형 항을 추가하게 되면은 회귀선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비선형으로 변하게 되고, 아니면 뭐 기존에 나이나 몸무게 변수 같은 게 있을 때 아무래도 나이가 증가를 하면은 몸무게가 증가하는 패턴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성장기다 뭐 이러면은, 그래서 나이와 몸무게에 어떤 상호작용이 있을 거다 하면 그 나이와 몸무게의 상호작용항을 뭐 에이지와 그걸 이제 에스터리스크로 뭐 몸무게, 웨이트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항을 추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까 그 레지듀얼이 만 얼마 막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값을 해석하기 어려운 그게 나왔는데, 그리고 그 보면은 스모커 S가 뭐 23,000까지 올라가고 에이지는 생각보다 낮게 올라갔다라고는 했지만, 그거를 정말 그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에이지의 단위와 스모커의 단위가 전혀 다른 단위이기 때문에 그 변수 간의 영향력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어서, 그걸 만약에 비교를 하려면은 변수 간의 단위를 맞춰줘야 해석을 보다 제대로 하고 레지듀얼도 제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이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방법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회귀 분석으로 뭘 해석을 하겠다, 그럼 일단 무조건 정규화를 하고,
그게 범주형이든 더미 변수든 연속형이든 정규화를 해놓고 비교를 한 다음에 정규화를 했는데도 해석할 만큼 했으니까 뭐 이제 뭐 실제 데이터에 맞춰서 쓰겠다 하면 정규화를 풀어서 적용을 해도 되고, 정규화를 풀어서 적용을 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게 나온다. 정규화를 한 상태에서 적용을 한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을 할 때 그 기존의 해당 변수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을 기억을 해놨다가 다시 새로운 데이터 값에 그 평균과 표준 편차값을 적용을 해서 정규화를 시킨 상태로 적용을 해서 예측값을 뽑아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정규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모형이 정규화된 식이기 때문에 조금 새로운 데이터를 적용하기가 어렵긴 하지만 정규화가 상당히 회귀 분석에서 유용한 방법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변수 간의 선형성, 독립변수와 선형성을 맞춰주기 위해 어느 정도 변수 척도 변환을 해서 맞춰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변수가 너무 많다, 독립변수가 너무 많으면 이제 피처 셀렉션을 해야 되는데, 피처 셀렉션의 방법은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회귀, 모든 X 변수 한 10개 있으면은 그 10개의 모든 조합을 막 한 번씩 다 넣었다 뺐다 해서 체크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포워드 셀렉션이라 해서 일단 가장 유의한 거 한 변수 하나만 넣었다가 그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 하나를 또 추가를 해보고 그 다음으로 유의한 변수를 하나를 추가하는 식으로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유의해지지 않을 때까지 변수를 추가하는 포워드 셀렉션이 있고, 백워드 엘리미네이션이라는 방법은 일단 변수를 다 집어넣은 다음에 가장 유의하지 않은 변수 하나를 빼고 그 다음으로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하나 빼서 그 차이가 미미해질 때까지 변수를 빼서 거기까지 멈춰서 변수를 선택하는 백워드 엘리미네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스텝와이즈는 포워드와 백워드를 이제 반반씩 섞어서 쓰는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스텝와이즈가 좀 선호되는 편이고 사람에 따라서 백워드도 선호가 되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뭐 결과의 차이가 크게 없다면 뭐 선호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면 되고, 이 피처 셀렉션을 어떻게 하냐는 뭐 아래서 다 해주니까 알아서 함수 찾아서 해보시면 됩니다. 스텝이라는 함수를 쓰면은 여기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자 이제 리그레션 트리를 해봅시다. 리그레션 트리는 기존의 디시전 트리랑 거의 똑같은데 이제 독립변수가 그냥 클래시피케이션에서 리그레션 문제로 넘어왔다. 종속변수가 이제 범주형에서 연속형이 된 거 말고는 하나도 차이가 없습니다. 뭐 기존의 디시전 트리는 엔트로피나 지니 인덱스 같은 걸로 분할 기준을 설정을 했다면 여기서는 이 분산을 고려를 해서 SDR이라는 방법을 쓰는데, 데이터를 쪼개고 나서 이 분산이 줄어들었으면 좋은 거고 데이터를 쪼개는데 분산이 커졌다 그러면 쪼개는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 분산 차이를 가지고 이제 이걸 SDR이라 해서 그 분산이 적어지는 방향으로 데이터를 분할해 나가는 트리가 이제 리그레션 트리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리프 노드에 포함된 값들이 있으면 이 값들의 이제 종속변수의 평균값이 이제 최종 예측값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SDR 식을 보면 이 기존 분할되기 전에 그 표준 편차랑 그리고 분할된 후에 그 노드들의 표준 편차의 그 가중 평균을 빼서 그 차이를 이제 SDR이라고 하면, 근데 이 SDR이 아무래도 커질수록 좋겠지. 왜냐면 뒤에 표준 편차가 현저히 작아진다는 말이니까 SDR이 커질수록 좋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알아서 트리를 잘 쪼개고 뭐 이렇게 또 트리 그리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여기 노드에 있는 값들을 평균을 내서 이 분할 기준에 따라서 이 그룹의 이 노드에 도달한 값은 이제 이런 평균 값을 가질 거다 라는 식의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모델 트리라고 해서 이 M5 프라임은 리그레션이랑 다 똑같은데
심지어 분할 기준도 XDR로 똑같이 사용을 하는데 리프 노드에 아까는 평균을 사용했지만 여기서는 선형 모형, 아까 리그레션에서 사용했던 선형 모형을 만들어서 선형 모형을 가지고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저 분산을 고려해서 데이터 분할 기준을 세웠을 때 그 데이터 표본들이 이제 분할되고 해서 여기에 일종의 어떤 ni 개의 표본이 있다고 하면 이 ni 개의 표본들을 가지고 그 선형식을 적합을 해서 그 선형식에 이제 선형식이 그럼 여기에 선형식이 하나 뭐 적합이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와서 타고 또 쭉 분리돼서 여기 이 노드에 도달을 했다. 그러면 이 노드에 도달을 했을 때 그 값들을 이제 이 선형식에 대입을 하면은 어떤 적합값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그 적합값을 이 새로운 데이터의 예측값이다 라고 하는 게 이 M5'입니다. 실제로 R 분석 결과를 보면 이제 이게 분할 기준이 되고 분할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가 분할이 되는데 최종적으로 LM1이라는 게 마지막 리프 노드에 주어져 있는데 이 LM1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존에 봤던 선형 회기식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선형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다. 데이터 분할 기준에 의해서 쭉쭉 타고 내려가서 너는 이 회기식이 적합하다. 너는 이 회기식을 써서 예측값을 뽑아내라 라고 하는 거랑 뭐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분할 기준에 의해서 분할을 하고 가장 이 새로운 데이터에 적합한 회기식을 추천해 주겠다 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의 클래시피케이션은 그 컴퓨전 매트릭스나 뭐 리콜이나 프레시전 값 같은 걸로 그 모형의 성능을 예측을 했는데 리그레션 문제는 아무래도 그걸 적용을 할 수가 없기, 컴퓨전 매트릭스 같은 걸 적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모형 성능 평가 방법이 필요한데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 RMSE랑 MAE. 그래서 RMSE는 이 잔차, 오차 값을 제곱하고 그걸 합쳐서 그걸 나눈 다음에 다시 스퀘어 루트를 하는 이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해서 그냥 일종의 분산 표준 편차랑 좀 비슷한 건데 아무래도 표준 편차가 작으면 좋듯이 RMSE도 작으면 좋은 결과다. 이 모형은 좀 더 좋은 예측 결과를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E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 실제 테스트 데이터에서 테스트 데이터의 Y값이랑 그리고 그때 테스트 데이터의 X값들을 모형에 집어넣어서 나온 예측된 Y값의 차가 이제 이 에러 값이 되고, 똑같이 MAE도 뭐 RMSE랑 똑같은데 min absolute error라고 해서 그 오차의 잔차에 절대값을 씌워서 그거의 합을 평균을 낸 방법입니다. 둘 다 결국은 단위는 똑같이 맞춰지고 해서 그냥 분산인데 분산을 절대값으로 접근을 하냐 아니면 제곱하고 스퀘어 루트로 접근을 할 거냐 차이라서 이 둘 다 이제 값이 작은 모형이 그만큼 예측을 잘 한 모형이다 라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은 이걸로 끝.